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찬란한 불빛으로 반짝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곳, 스카이워크 호텔의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KJ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라 권력과 부, 그리고 야망이 뒤섞인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그 중심에 KJ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완벽한 남자였다. 조각 같은 얼굴과 흠잡을 데 없는 수트 핏,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까지. 사람들은 그를 경외했고 두려워했으며 동시에 갈망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무심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얼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연회장 구석에서 피어난 한 송이 달맞이꽃처럼 모두가 뒤늦게서야 그 존재를 알아차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그녀의 발치에서 부서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낯선 여인이 자아내는 비현실적인 아우라에 짓눌렸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대비되는 새하얀 피부,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태준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하는 파여름이 연회장의 소음을 집어삼켰다.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과 황금빛 샴페인보다 더 산산조각 난 것은 그의 심장이었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광란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저벅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곧장 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과거이자 지옥이었던 얼굴.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더 날카롭고 위험해진 모습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순수함 대신 지금 그녀에게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냉기와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누구, 십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여인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태준,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한 배경처럼 멀어지고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녀가 천천히 붉은 입술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맑았다. 강태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태준의 귓가에 울리는 익숙한 선율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지독하게 낯설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혀가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서연.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그 이름을 그렸다. 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던 여자. 그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사라졌던 여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뉴욕에서 온 미스터리한 투자자. 최근 KJ그룹의 자회사를 단숨에 인수하며 재계의 파란을 일으킨 에블린 리. 바로 저 여자였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녀는 에블린 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서연이었다. 그의 심장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죄책감이라는 지옥불을 심어놓고 떠난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의 혼란을 즐기는 듯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에블린 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운 협박처럼 들렸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운명에 대한 차가운 예고였다. 태주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짜냈다. 당신 살아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설명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안도감이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에블린. 아니, 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의 텅 빈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그에 대한 어떤 연민도 그리움도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과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귓가에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약혼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혼자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참으로 순정적이시네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지독한 한기만이 남았다.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5년 전 그의 품에서 울먹이던 여리고 약한 이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연회장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웃고 떠들었지만 태준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죽었던 그녀가 돌아왔다.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모습으로. 그녀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준은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지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복수란 말인가? 그녀가 돈을 받고 자신을 떠났다고, 배신했다고 믿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러 온 사람의 눈빛.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재 깊숙한 곳에 잠가두었던 상자를 열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서연. 그의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그녀의 모습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물음은 허공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그것이 설령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안에서 사진이 구겨졌다. 얼음 같던 그의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한 후회였고 뒤늦은 집착의 시작이었다. 에블린 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이서연.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은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진실을 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잔인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다시 막을 올리고 있었다. 파티의 화려한 조명과 위선적인 미소들을 뒤로하고 그녀의 차가 한강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가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지만 에블린 리의 얼굴은 얼음 가면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년 만의 재회는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강태준. 그 이름은 그녀에게 사랑이자 배신이었고 행복이자 절망이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증오로 마음을 다스렸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하자 묻어두었던 감정의 파편들이 심장을 찔러왔다. 그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복수를 위해 마련한 그녀의 성체.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파티장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엄마 작지만 맑은 네 개의 목소리가 뒤엉켜 그녀의 지친 몸을 감쌌다.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아 자신에게 매달리는 4명의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노아, 하나, 리오, 그리고 루나,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목적. 아이들의 체온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이곳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안식처였다. 늦으셨네요. 재미없는 파티였나 봐요. 첫째인 노아가 엄마의 뺨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어른스럽게 말했다. 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함과 통찰력이었다. 노아는 벌써부터 경제신문을 읽고 세계 정세에 대해 토론하는 아이였다. 그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응. 아주 지루하고 역겨운 사람들이 많았어. 서연은 아이들 앞에서는 에블린이 아닌 엄마 이서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어 주었다. 둘째인 하나가 엄마의 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 사람 만났어요. 하나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아이는 복잡한 기계 장치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아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침묵이 긍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셋째인 리오가 그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 힘들었어요. 엄마, 얼굴이 슬퍼 보여요. 리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아이는 아주 사소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맞혔다. 서연은 리오의 등을 토닥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조금, 아주 조금 힘들었어. 그녀의 대답에 막내 루나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루나는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가졌다. 아이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부축해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넷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엄마를 돌봤다. 노아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고 하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리오는 엄마의 어깨를 주물렀고 루나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온기를 나누었다. 이 작은 4명의 아이들이 지난 5년간 서연을 지탱해온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낳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신은 그녀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4개의 보물을 선물했다.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엄마의 복수를 돕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처럼 여겼다. 아이들에게 강태주는 자신들의 행복을 앗아간 사람이자 엄마를 아프게 한 존재였다. 그 사람, 엄마를 보고 놀랐어요. 노아가 다시 물었다. 아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조소가 섞였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살아 돌아왔으니 놀랄 만도 하지.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아픔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지들이었다. 하나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방금 끝난 파티의 보안 시스템 구조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엄마가 파티장에 있는 동안 잠깐 들어가 봤어요. KJ 그룹 보안 시스템. 생각보다 허술해요.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회장실 개인 컴퓨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장난감을 자랑하는 아이처럼 천진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리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뉴스에서 그 사람 얼굴 봤어요. 5년 전 사진이랑 비교해 봤는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화가 나 있거나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이는 사람의 표정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리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행복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텐데.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루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작년에 엄마가 보여준 아빠 사진 속 목걸이. 오늘 그 사람이 하고 있던 넥타이 핀. 같은 디자인이야. 루나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5년 전 서연이 태준에게 선물했던 커플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뿐인 디자인이었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넥타이 핀으로 만들어 계속 지니고 다녔던 것이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흔들렸다. 그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을 배신하고 버렸으면서 왜 아직도 그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혼란스러웠다.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동정이나 연민은 사치였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과 뱃속의 아이들을 버렸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아가 엄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엄마,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이의 단단한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렇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든든한 4명의 기사들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다. 고마워. 내 아가들.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강태준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은 오직 이 아이들 앞에서만 허락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4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잠이 든 엄마의 모습이 있었다. 아이들은 잠든 엄마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들 가족의 고독하고도 단단한 성을 비추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올랐고 4명의 어린 천재들은 그들의 여왕을 위해 기꺼이 체스판의 말이 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강태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그의 완벽한 성의 첫 번째 균열을 내는 것. 그날의 파티 이후 강태준의 세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었지만 에블린 리라는 여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5년 전 이서연의 사고 기록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어 있었고 에블린 리의 과거는 월스트리트의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는 이력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서연의 사진을 보며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이 기적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옥 같던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드는 듯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증오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지독한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과 네 아이들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KJ그룹의 방대한 사업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그들만의 작전 회의였다. 아이들의 눈빛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진지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KJ그룹의 다음 분기 핵심 사업은 프로젝트 제우스예요.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죠. 노아가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는 복잡한 사업 구조를 단숨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성공하면 KJ의 주가는 지금의 2배 이상 뛸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입게 돼요. 하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베리타스 테크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에요. 아직 KJ는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고 기술 사용에 대한 독점 계약만 맺은 상태예요. 계약서상에 허점이 몇 개 보여요. 하나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허술한 보안 조항들을 화면에 띄웠다. 서연은 아이들의 분석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천재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 스스로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부서진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이 제시하는 길들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인 비술을 선택할 뿐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경제계에 작은 소식이 전해졌다. 뉴욕에서 온 투자사 E.L. 캐피털이 국내의 작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베리타스 테크를 인수했다는 단신이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뉴스였다. KJ그룹의 수많은 임원들 중 누구도 그 작은 인수가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흔들게 될 지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 뉴스를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E.L. 캐피털, 에블린 리, 베리타스 테크.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그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프로젝트 제우스의 책임자를 호출했다. 책임자의 보고를 듣는 내내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베리타스 테크의 알고리즘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기술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될 겁니다. 책임자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모멸감이 그를 덮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KJ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 미래를 책임질 심장부를 정확히 알고 공격해 들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조여오겠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했다. 에블린 이 대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에블린, 즉 서연이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책상 앞으로 불러 세웠다. 그는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인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무슨 일로 부르셨죠? 강 회장님 바쁜 사람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태주는 책상 위로 베리타스 테크 인수 관련 서류를 던졌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보다시피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흔한 일이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나를 바보로 아나 수많은 회사 중에 왜 하필 베리타스였지?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회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의 뜨거운 분노와 그녀의 차가운 냉기가 부딪혀 보이지 않는 스파크를 만들어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건 강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게 중요한 회사라면 진작에 인수해서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죠. 투자자는 그저 비어있는 기회를 포착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완벽한 논리였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아니랬다. 하지만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서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내 자리,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건가? 그는 결국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포커 페이스로 돌아와 희미하게 웃었다. 이서연이라니.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그리고 회장님의 사적인 감정까지 제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대화가 끝났다면 이만 실례하죠. 그녀는 차갑게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그녀의 살결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가지마. 제발 얘기 좀 해. 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진실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손에 잡힌 자신의 팔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손 놓으시죠. 불쾌하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잡힌 팔을 가볍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았다는 듯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베리타스 테크의 기술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죠. 회장님, 물론 제 값을 치를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회장실을 떠났다. 혼자 남은 태주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감촉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앞으로 더 대담하고 더 잔인하게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왜냐하면 그것만이 5년 전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주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다. 에블린, 리. 아니, 이서연이 떠난 자리에는 그녀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함께 지독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그는 무너진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칼날이 되어 그의 기억을 헤집어 놓았다. 이 손 놓으시죠. 불쾌하군요. 그 목소리에는 경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짐승이 내뱉는 경고와도 같았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지 못했던 시절의 자신과 그의 곁에서 햇살처럼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너무나도 투명해서 작은 거짓말 하나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이토록 맑은 영혼을 가진 여자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을까?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5년 전의 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는 KJ 그룹의 후계자였지만 아버지인 강 회장의 그늘 아래에서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숨통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지위나 배경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둘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처음 만났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던 시절이었다. 서연은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고 밝았다. 그녀의 소박한 미소는 그의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주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한강 변을 함께 걷고 떡볶이를 나눠 먹고 미래를 약속했던 소소한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가 KJ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내 주제를 알아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아들을 넘보는 게냐. 아버지는 그녀의 가난과 배경을 비웃으며 돈 봉투를 내밀었다. 그날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태준은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세상이 돌려도 자신만은 그녀의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회사를 포기하더라도 서연을 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완강한 태도에 아버지는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더 큰 음모를 위한 기만이었을 뿐이다. 그 무렵 한유라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정략 결혼 상대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던 M그룹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와 서연의 곁을 맴돌았다. 그녀는 서연에게는 친한 언니처럼 다정하게 굴면서도 태준에게는 은근한 말들로 서연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 서연 씨, 요즘 힘들어 보여. 혹시 돈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닐까? 교묘하고 악의적인 암시들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그날은 태준과 서연이 크게 다툰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M그룹과의 합병이 걸린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서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태준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서연에게 터뜨리고 말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엉망이 되고 있어. 잠시만이라도 나 좀 내버려 둬.
그의 모진 말에 상처받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것이 그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곧바로 후회하고 그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가 그를 불렀다. 아버지는 그의 앞에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을 던졌다. 서연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었다. 이래도 그 계집을 믿을 테냐. 내가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을 땐 받지 않더니. 뒤로는 한유라를 통해 더 큰 돈을 요구했다더구나. 그리고 이 편지를 보거라. 아버지가 내민 편지에는 서연의 필체로 이별을 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태준 씨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태준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 그는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서연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였다. 경찰은 그녀가 남긴 편지를 근거로 그가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과 배신감,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를 산채로 집어삼켰다. 그가 뱉었던 모진 마지막 말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 배신자를 위해 슬퍼할 자격도, 그녀의 죽음에 책임을 느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는 오직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렇게 해야만 지옥 같은 죄책감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를 지탱해 온 것은 서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녀가 배신자였다는 자기 합리화와 증오였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회장님, 강만오명의 회장님, 전화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깊은 회상에서 끄집어냈다. 태주는 마른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그는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이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베리타스 테크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과거 같았으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5년 전에 정말 서연이가 돈을 받았을까요? 편지도 정말 서연이가 쓴 게 맞을까요? 그의 질문에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태주는 무언가를 직감했다. 아버지는 이내 태연한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죽은 애는 왜 다시 들먹여? 정신 차리고 일이나 제대로 해. 아버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급한 태도는 오히려 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진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에블린리로 돌아온 이서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배신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의 눈빛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정보팀 직원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5년 전 이서연 씨 교통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속박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추격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를 둘러싼 공기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날카로워졌고 그의 모든 신경은 5년 전의 진실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둘로 나누었다. 한쪽은 공식적으로 에블린 리와 베리타스 테크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5년 전의 사고와 에블린 리의 진짜 정체를 파고들게 했다. 하지만 조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5년 전 이서연의 사고 현장 기록, 부검 보고서, 심지어 그녀의 시신을 화장했다는 기록까지 모든 서류는 완벽했다. 에블린 리의 지난 5년 행적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녀의 투자 이력과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화려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파고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벽이었다. 이상합니다. 회장님, 모든 자료가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날을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비밀 보고를 하러 온 정보팀 직원의 말에 태주는 미간을 짚었다. 그렇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이것은 그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대한 배우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녀를 떠보려 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업적인 이야기만 했고 그의 사적인 질문들은 칼같이 잘라냈다. 그녀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철저히 숨겼다. 태주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태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로비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지구본 조형물 앞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다. 4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고 있었다. 비서가 다가가 아이를 도우려 했지만 아이는 낯선 사람의 접근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쩐지 저 울먹이는 작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가 다가가자 아이는 경계를 하면서도 그의 얼굴을 유심히 올려다 보았다. 아이의 눈은 유난히 크고 맑았다.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꼬마야, 길을 잃었니? 엄마는 어디 계시지?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했다. 아이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대답했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안 와요. 그랬구나. 괜찮아. 아저씨가 같이 기다려줄게. 엄마는 금방 오실 거야. 태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의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그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자신과 닮아 있었다. 태주는 숨을 삼켰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애써 혼란을 감추고 다시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리오예요. 리오.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물었다. 엄마 이름은 혹시? 그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에블린 리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태준과 아이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아이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 행동은 마치 어미 맹수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듯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제 아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마주 섰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뒤에 숨어 자신을 빼꼼히 쳐다보는 아이 리오에게로 향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도와주려던 것뿐이요.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잠겨 나왔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차단하듯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 신경 꺼주시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대로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뒤에 숨어 있던 리오가 태준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태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다. 그것도 자신과 기묘하게 닮은 아이가. 그날 이후 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리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겹쳤다. 아이의 나이는 많아봐야 4~5살.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난 시기는 5년 전 그녀가 사라졌던 그 무렵과 정확히 일치했다. 설마 하는 끔찍하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다시 정보팀 직원을 호출했다. 이번의 명령은 전과 달랐다. 에블린 리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4명이라고 들었다. 출생 기록, 병원 기록, 유치원 기록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 단, 절대 들키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5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아이들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지라도.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서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성체 가장 깊숙한 곳을 노리는 작은 그림자들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정보 분석팀의 비밀 기지였다.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날 로비에서의 만남 이후 더 짙어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엄마가 힘들어 보여. 저녁 식사 후 아이들만의 시간에 리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는 그날 만났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저씨, 되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도 그 아저씨를 만나고 더 슬퍼졌어. 리오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했다. 첫째인 노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어. 노아의 말은 언제나 다른 아이들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엄마의 복수는 단순히 강태준이라는 사람에게만 향해 있는 게 아니야. 5년 전, 엄마를 그렇게 만든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해. 진짜 원인이라면 할아버지랑 그 아줌마 하나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이들은 서연에게서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자신들을 버린 아빠, 그 아빠를 조종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를 질투했던 한유라라는 여자. 아이들의 작은 머릿속에 거대한 적들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아이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작전명은 판도라였다. 진실이 담긴 상자를 연다는 의미였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아이들의 공간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하나가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놀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놀림은 유려한 피아니스트의 연주 같았다. 하나는 KJ 그룹이나 M 그룹의 메인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5년 전 그들과 거래했던 수십 개의 작은 하청업, 법률 회사, 회계법인의 낡고 허술한 서버들을 목표로 삼았다. 아이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넘나들며 먼지 쌓인 과거의 데이터 조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리오는 거실 대형 스크린에 5년 전의 뉴스 영상과 인터뷰 자료들을 띄워놓고 있었다. 특히 한유라와 강만호 회장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았다. 아이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아주 작은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상해. 한유라, 아줌마. 엄마 사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왼쪽 눈썹을 살짝 들썩여 그리고 손으로 목걸이를 만져. 리오의 분석은 날카로운 프로파일러 같았다. 막내 루나는 하나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제표, 계약서, 이메일 기록들.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보지 못할 양이었지만 루나는 달랐다. 아이의 눈은 초고속 스캐너처럼 페이지를 넘기며 이상한 점들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며칠이 지났을까? 아이들의 작전에 작은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먼저 루나가 이상한 자금 흐름 하나를 발견했다. 5년 전, 엄마 사고 이틀 뒤에 강만호 할아버지의 유령 회사에서 시큐어 솔루션이라는 경호업체로 거액이 송금됐어. 그 경호업체는 평판이 좋지 않은 곳으로, 주로 재벌들의 뒤처리를 맡는 해결사로 알려진 곳이었다. 루나의 발견에 하나가 즉시 해당 경호업체의 서버를 파고들었다. 보안이 철저했지만 하나의 끈질긴 공격 앞에 결국 작은 틈이 드러났다. 그곳에서 하나는 암호화된 작업 보고서 하나를 찾아냈다. 대부분의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파일명에 JS47이라는 코드명과 교통사고 처리 및 증거인멸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다. 찾았어. 하나의 작은 외침에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노아는 아이들이 찾아낸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만호 회장의 유령 회사, 거액의 송금, 해결사 경호업체,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백했다. 5년 전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리고 리오가 마지막 결정적인 조각을 내놓았다. 한유라, 아줌마가 만지는 목걸이.
엄마가 예전에 보여준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어. 엄마랑 강태준 아저씨가 맞춘 커플 목걸이. 그거랑 똑같아. 리오의 말에 아이들은 숨을 삼켰다. 강태준이 넥타이 핀으로 만들었던 그 목걸이. 한유라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이들은 그날 밤 잠든 엄마의 머리맡에 조용히 출력된 보고서를 놓아두었다.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아이들이 찾아낸 진실은 그녀가 막연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단순한 버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제거의 대상이었다. 강만호 회장과 한유라는 공모하여 사고를 위장해 그녀를 죽이려 했고, 태준에게는 거짓 증거를 내밀어 그녀를 배신자로 만들었다. 한유라는 그녀의 죽음 위에서 태준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5년간 품어왔던 강태준에 대한 증오의 일부가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거대한 기만극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더 큰 분노에 휩싸였다. 설령 그가 속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아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목표는 더 명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 한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강만호 회장과 한유라,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향해야 했다. 아이들이 열어준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그녀는 희망 대신 더 단단하고 잔인한 복수의 칼날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아이들이 찾아낸 진실은 서연의 복수심에 더 날카로운 칼날을 쥐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다. 강태준. 그 남자는 가해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가?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의 고통스러워하던 얼굴과 자신과 닮은 아이를 보며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증오의 감정은 명확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연민과 혼란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이용해 강만호 회장과 한유라의 숨통을 조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혔다. 그날 새벽, 잠들어 있던 그녀를 깨운 것은 리오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엄마, 일어나 봐요. 루나가 이상해요.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막내 루나의 방으로 달려갔다. 루나는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불덩이 같은 몸으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이의 의식은 희미했다. 루나야, 정신 차려. 아가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절규했다. 노아는 이미 119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하나는 병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새벽에 텅 빈 도로를 질주했다. 서연은 구급차 안에서 의식 없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5년 전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였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제발, 신이시여,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그녀는 평생 하지 않았던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루나는 위급 환자실로 옮겨졌다. 수많은 의료진이 아이에게 매달렸고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한참 후에야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급성 폐혈증 쇼크입니다. 지금 당장 수혈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RH5형이라 병원에 비축된 혈액이 부족합니다. 지금 수소문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사형 선고처럼 서연의 귓가를 때렸다. RH5형.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피.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과 아이들에게 그 피를 물려준 사람. 강태준. 서연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만은, 그 남자에게만은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5년간 지켜온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축 늘어진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작은 딸의 모습을 보자 자존심 따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 새벽에 그가 전화를 받을 리 없다고 차라리 받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마저 들었다. 그때 잠에 잠긴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서연 이 시간에 무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다. 도와줘요. 제발 우리 아이가 루나가 죽어가요. 당신 피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에블린 리의 냉정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엄마의 절규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단했다. 서연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그는 지금 바로 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태준이 응급실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급하게 나온 듯 구겨진 셔츠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새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엉망인 몰골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증오해야 할 남자가 지금은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바로 의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 제가 RH5형입니다. 필요한 만큼 전부 뽑으세요.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혈이 시작되고 루나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기나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앞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헌혈 후에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노아와 하나. 리오는 처음 보는 아빠라는 존재를 경계하면서도 동생을 살려준 그에게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은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다. 그때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미안하다. 그의 뜬금없는 사과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픈 아이를 향한 연민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하고 저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준 사람이었다. 배신자와 구원자, 두 개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와 함께 울며 엄마를 위로했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시울 역시 뜨겁게 젖어 있었다. 그날 새벽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증오로 얽혔던 그들의 관계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루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병원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딸의 곁을 지켰고 다른 세 아이들도 작은 간이 침대에서 엄마와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만의 작은 성체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복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그는 아이들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병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영악할 정도로 똑똑했다. 자신들을 버린 아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생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점 또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마음은 증오와 호기심 사이에서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아이들에게 어색하게 다가갔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였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달랐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오고 노아와는 어려운 경제 용어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하나가 만든 복잡한 코딩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리오의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는 씁쓸하게 웃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증오라는 감정은 여전히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서툴게 어울리려는 그의 노력을 볼 때마다 그 증오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알던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뒤늦게 아빠가 되려는 길 잃은 남자처럼 보였다. 며칠 후 루나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날 밤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지쳐 잠이 들었고 병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너를 믿어주지 못했고 지켜주지도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명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하며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오른 것은 통쾌함이 아닌 지독한 슬픔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아이들이 찾아낸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만호 회장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경호업체와의 계약서, 사고 현장의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보고서의 흔적, 그리고 한유라가 보냈던 위조된 편지의 원본 파일까지.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다.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화면 속의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아버지, 친구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꾸민 거대한 기만극. 그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고 사랑하는 여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까지 지워버렸다. 그의 세상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충격이었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가 꾸민 일이고 한유라가 협력했지.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내게 칼을 꽂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괴로운 신음을 터뜨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장님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서연에 대한 증오로 버텼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망하고 끔찍한 것이었는지 절감했다. 그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두꺼웠다. 그녀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적이 누군지 알았을 거야.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친구라고 믿었던 여자. 그들이 바로 우리의 공공의 적이야. 그녀의 말에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절망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배신당한 아들이자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였다. 그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강태준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가 바로잡겠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아버지와 한유라.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야.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의심이나 원망은 없었다. 오직 같은 목표를 향한 동지애와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참회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적이 아닌 동맹이 되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한 칼날이 되어 하나로 합쳐졌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힘을 증명해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병실 문틈으로 잠에서 깬 노아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의 복수를 돕기 위해 아빠라는 존재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전략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병실 안에서는 깨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위험하고도 슬픈 동맹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KJ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팽팽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KJ그룹 본사 로비를 가득 메웠다. 최근 KJ그룹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투자자 에블린 리의 행보와 경영권 분쟁의 소문으로 세간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강태준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한 얼굴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이어 강만호 명예회장과 M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만호 회장은 여전히 제왕처럼 위압적인 기세였고 한유라는 승자의 미소를 띤 채 태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태준의 침묵을 굴복으로 서연의 등장을 그저 돈을 노린치기 어린 복수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준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갔다. 그의 침착한 모습에 강만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자신의 아들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주주총회의 마지막 순서. 새로운 이사진 선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강만호 회장이 추천한 인물들이 스크린에 떠오르며 그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준이 의사봉을 내려놓는 대신 단상 위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과 기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가 술렁였다. 강만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은 객석 앞줄에 앉아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서연은 에블린 리로서 KJ그룹의 주요 주주 자격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L 캐피털의 대표 에블린 리입니다. 오늘 저는 KJ그룹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이 떠올라야 할 스크린에 낯선 은행 거래 내역서 하나가 나타났다. 5년 전 강만호 회장의 유령 회사에서 시큐어 솔루션이라는 의문의 업체로 수십억 원이 송금된 기록이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꺼라. 강만호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작은 방. 하나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조종하며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화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시큐어 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파편이었다. JS47 교통사고 처리 및 증거 인멸 완료. 스크린에는 사고 현장 사진이 연달아 나타났다. 브레이크 오일에 인위적으로 가해진 손상의 흔적.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기록.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문은 통제되고 있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서연이 썼다는 편지의 디지털 복원 파일이었다. 원본과 나란히 띄워진 화면에는
필적 감정 결과 해당 편지가 한유라의 컴퓨터에서 작성 및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한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스크린에는 5년 전 한유라와 태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서연 씨,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태준 씨를 위해서라도 그녀를 놓아주는 게 맞아. 교묘하게 태준을 속이고 서연을 모함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화면에는 강만호 회장과 한유라가 은밀히 만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계집애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태준이도 곧 현실을 받아들이겠지. 강만호 회장의 잔인한 목소리와 아버님만 믿겠습니다. 라며 웃는 한유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다. 여기 스크린 속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5년 전 여러분이 죽었다고 믿었던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만호 회장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태준의 멱살을 잡았다. 이 미친놈, 네가 감히 애비 등에 칼을 꽂아. 태준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경멸과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한 여자와 제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렸습니다. 그 죗값을 치르실 시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주가 조작 등의 혐의였다. 강만호 회장과 한유라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부, 그리고 권력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소란이 모두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는 태준과 서연만이 남아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피로감과 허탈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5년이라는 지독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같은 자리에 서게 된 두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한 후에야 비로소 얻게 된 잔인한 진실 위에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만호 회장과 한유라가 몰락한 후 대한민국 재계는 한동안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K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준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독선적인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었고 그의 눈에는 과거의 공허함 대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단단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과 아이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적한 서울 근교의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평온을 찾지 못했다. 5년 동안 그녀를 살게 했던 유일한 목표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거대한 허무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태준은 그녀를 섣불리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노아가 좋아할 만한 최신 과학 잡지를 보내고 하나를 위해서는 구하기 힘든 희귀 부품을 구해보냈다. 리오의 그림 도구를 채워주고 루나가 좋아하는
동화책 전집을 보내기도 했다. 그의 선물에는 어떤 강요나 의도도 없었. 그저 멀리서나마 아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서툰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연과 내 아이들의 공동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밟았다. 서연이 그 서류를 받았을 때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용서를 구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야. 아버지로서, 그리고 너를 지키지 못했던 남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야. 받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의 굳건한 태도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미 그를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태준과의 영상통화를 기다렸고 그가 보내온 선물에 기뻐했다. 어느 날 저녁, 루나가 잠자리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고 여전히 밉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오후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러라고 했다. 그녀 역시 언제까지나 이렇게 과거에 묶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고 태준은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태준은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들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리오가 먼저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고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4명의 천재 아이들과 서툰 아빠의 만남은 기묘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노아는 태준에게 양자역학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고 태준은 진땀을 흘리며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야 했다. 하나는 드론을 날리며 공기 저항에 대한 계산식을 설명했고 태준은 그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리오와 루나는 조금 더 아이들다웠다. 리오는 태준의 얼굴을 그려주겠다며 스케치북을 펼쳤고 루나는 아빠의 커다란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신기해했다. 태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KJ그룹의 냉철한 총수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은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지난 5년간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지만 결코 가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평범한 행복의